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오렌지 카운티의 저주라고 해서 굉장히 그 지역에 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최근에도 공분을 샀던 바로 그 일입니다.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내용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오늘 내용은 사진도 현장사진 및 그리고 발견된 사진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더불어 미리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 점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이 조금 잔혹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관련 콘텐츠는 조금 잔혹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알아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싫으신 분이 있다면 시청을 미리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사진, 이 사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다시 한번 자신은 되게 억울하다며 주장하는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던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어린 시절에 성적 학대를 받은 기억도 있고 더불어 남편을 죽이기 전날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강제로 강압적인 성적 강간을 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였다. 더불어 나를 자꾸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한 번 더 선처를 바라는, 즉 가석방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바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법 앞의 재판부는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합니다. 배심원 및 모든 재판부는 그녀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악명 높은 범죄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의 가석방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 문제에서 억울한 게 아니라 가석방 요청을 하며 자신에 대한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째서 오렌지 카운티에선 아직까지도 저주받았다, 가장 끔찍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난 바로 그녀의 이름은 오마이마입니다. 바로 젊었을 때 그녀의 모습입니다. 오마이마는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실제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그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태어났지만 남다른 키도 있었고 그리고 비주얼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모델 일을 해보는 게 어떻느냐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 모델 제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본인도 그래서 모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서 좀 미루고 있다가 18살이 되던 1986년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해 캘리포니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꿈이었던 모델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모델 있죠. 아르바이트 겸 모델 활동도 하면서 그 보모라고 하죠. 보모 일까지 함께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미국 사회가 약간 어찌되었든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었고 당시 모델계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진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재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5년이 지나 오마이마가 23살이 되던 1991년이었는데요. 당시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오마이마에게 한 친근한 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름 윌리엄 넬슨이라는 남자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 윌리엄 넬슨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편했다라고 합니다. 날 되게 아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윌리엄 넬슨의 직업적인 면도 원래는 항공기 조종사였습니다. 실제로는 파일럿이었던 거죠. 그런데 1984년에 마리화나를 밀수하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 마리화나 밀수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돼서 직업도 잃고
연방교도소에 4년 정도 복역하다가 가석방이 된 뒤에 캐논이라는 회사 아마 아실 겁니다.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뭐 어느 정도 가진 돈도 어떻게 보면 있었고요. 안정적이었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본인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모델이 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뭐 함께하고 마음도 편하고 이야기도 되게 잘 통하는 그런 사이여서 서서히 이 둘은 뭔가 안식에 빠지게 되고 사랑에 빠지고 서서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도 굉장히 뭐 이 둘 다 아름다운 커플이고 되게 조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연인 사이가 되고요. 되게 급격히 사이가 발전하게 되는데 딱 2달이 지납니다. 2달 뒤 33살의 나이 차이, 오마이마가 23살, 그리고 윌리엄 넬슨이 56세, 33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을 하고 이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주변 모두가 놀라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축복도 해줬고 되게 잘 살길 바랬던 거죠. 마음적으로든 앞으로든 말입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당시에 자신들의 형제가 살고 있던 텍사스로 뭐 신혼여행도 떠나오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생활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부터 갈등이 약간 시작이 됐던 건데요. 1991년 11월 1일 결혼했습니다. 9월 달에 만나 2개월 연애하고 11월 1일에 결혼했는데 정확히 27일이 지납니다. 1991년 11월 28일 오마이마는 남편 윌리엄 넬슨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자기가 살해를 했지만 죄를 뉘우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여성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아니 그래도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바로 죽였지? 라는 문제인 겁니다. 살해의 동기에 대한 부분, 바로 여기서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재정난이었습니다. 아주 심한 재정난이 하나가 있었는데 당시에 살고 있었던 아파트도 하나 있었고, 더불어 남편이 당시에 타고 다니던 차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빨간색 콜벳입니다. 그 쉐보레에서 나오는 스포츠카인데요. 그 콜벳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월 렌트료, 즉 리스료 및 렌트료가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그리고 기름값까지. 물론 기름값이 그렇게 비싼 국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 많은 지출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첫 번째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적 문제 때문에 신혼 초부터 계속 갈등이 생긴 거죠. 아 이거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이야기의 두 번째 문제가 남편의 행동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남편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했고 술을 먹고 오거나 이러면 이제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살인이 있기 전날 1991년 11월 27일 남편 윌리엄 넬슨은 강압적인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부부 생활의 그런 관계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 있던 그 당일날도요. 1991년 11월 28일 밤에 윌리엄 넬슨이 술에 취해 여기에 있는 자신의 아내, 바로 지금 현재는 살인자지만 이 사람의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걸 죽이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방어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됐고, 그래서 나도 이게 나가 살려고 했던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 만약 내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죄를 뉘우치고 있고 라고 얘기하며 배심원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여성입니다. 이 좀 일찍 풀어줬어야 되는 것, 그리고 2011년에 있었던 마지막 가석방 심리였는데 가석방 심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출소하는 것만 남았거든요. 잔혹한 걸까요? 잔인한 걸까요? 오렌지 카운티 검찰과 경찰은 그 재판부는 이 부분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악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인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전화입니다.
1991년 12월 2일 오렌지 카운티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로버트 한슨이라고 밝히면서 저는 오마이마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즉 12월 1일이죠. 오마이마가 빨간색 콜벳을 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쓰레기 봉투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이겁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게 뭐야? 라는 생각에 그걸 탁 열어보는 순간 정말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동물의 머리를 삶아서 그냥 넣어놓은,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실제 당시에 가지고 온 부분은 뭐였냐면 남편 윌리엄의 머리를 토막낸, 그리고 그걸 삶아서 가지고 온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머리 부분에 신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치아밖에 없어. 너가 여기 있는 치아를 다 뽑아서 이 얼굴, 머리를 처리를 해주면 내가 너한테 75,000달러를 줄게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전화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분명히 살인이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본인도 전 남자친구다라고 얘기하며 똑같이 오마이마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도 와서 어떤 비닐봉투를 보여주는데 그 안에 사체가 있었다 라는 진술 둘, 즉 전 남자친구 2명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그 길로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바로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아주 끔찍한 걸 확인하게 됐던 거죠. 즉 시신 처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모든 시신은 집안에 거의 다 있었던 상태였죠. 지금부터 당시 집안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벽지입니다. 그리고 뭘 치워놓은 게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부엌이었습니다. 냉장고도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실에 있던 시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냉장고 쪽을 한번 열어봤는데 냉장고에 뭔가 이상한 소스 같은 것도 있지만 은박지로 둘러싸여 있고 봉투로 쌓여 있는 이상한 물건들이 전부 다 확인이 됐던 겁니다. 저게 무엇일까라는 문제 때문에 조심히 열어봤는데 그 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던 거죠. 바로 사람의 장기 및 손, 발, 이런 토막난 시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은박지는 거기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감싸고 있던 은박지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열었을 때 쓰레기통에서 다량의 은박지, 그리고 그 안에서는 피와 그리고 여러가지 장기 및 시신들이 발견이 됩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봉투가 여러 봉지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걸 펼쳤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왔던 검붉은색 액체들, 사람 몸에서 장기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가지 액체들도 다 쏟아져 나온 겁니다. 내장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있는 부분을 열었을 때 또 한 번 기겁을 하게 됩니다. 튀김 밥솥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튀긴 상태로 있는 손이었습니다. 지문을 전부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그 냉장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머리가 있었고요. 머리에는 뭔가 되게 찔린 상처. 저 사진의 원본에는 굉장히 좀 일반적인 훼손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곳곳에 피도 있었던 거죠. 더불어 여기에 보셨던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이게 가장 끔찍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팩처럼 생긴 피가 묻어 있는 데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피는 아닙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저기는 칠면조국이었습니다. 당시 시간 날짜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쯤이었던 건데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시신을 사체를 훼손하고 거기에 나온 살점들을
그냥 버리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칠면조 고기와 섞어서 그거를 함께 이제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섞었습니다. 따로따로 한 게 아니고요. 주변 경찰이 이웃을 탐문을 해봤는데 당시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더불어 칼질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났다. 한 48시간 정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진술까지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그녀가 긴급 체포된 이유입니다. 사람 한 구의 시신이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과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녀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했구나 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치밀할 정도로 시신 유기, 사치 유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너무 끔찍하게 훼손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 범행 수법에 대한 자백이 이어지는데 이 범행 수법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즉 본인이 얘기했던 본인이 죽을까봐 어떻게 해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경찰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 현장의 집입니다. 그때 당시의 집인데요. 이 집에 있는 이제 피해 흔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때렸던 부셔진 흔적, 침대가 파손된 흔적이죠. 일종의 격투 같은 게 있었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촛대 같은 데에 묻은 피, 이런 걸로 때렸다라는 느낌이거든요. 더불어 문틈에 고여있는 피들, 그리고 손잡이의 피들, 당시 현장에 있던 현장 증거들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했던 현장에서 체포됐던 바로 그녀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경찰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널 목을 졸랐다고? 너한테 성적인 뭔가 강제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목을 조른 거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목을 정말 죽을 만큼 조르게 되면 무조건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손톱 자국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더불어 시신상에서 발견된 남편의 성기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도 조금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뭔가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걸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당시에 확인을 했던 여러가지 정황 증거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침대가 부서진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줄 같은 게 보이고 그 밧줄의 흔적에 시신의 손목의 흔적을 봤더니 손목이 묶인 흔적이 나옵니다. 즉 정확한 건 피해자, 여기선 피해자죠. 남편은 분명 침대에 묶여있던 상태였던 겁니다. 당시 추측 상황, 정황상으로는 아마도 성관계에 대한 걸로 유혹을 해 남편을 침대에 묶는 쪽으로 해서 묶었고 그렇게 결박을 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범행 도구도 굉장히 잔혹합니다. 칼이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 도구는 가위였습니다. 가위로 남편을 일단 구타를 하면서 가위로 심장, 가슴 쪽을 계속해서 찌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사망한 걸 확인한 뒤에 그 이후에 각 부위별로 요리를 시작을 했던 거죠. 머리는 오븐에 넣고 삶은 뒤에 냉장 보관을 했던 거고 손은 기름에 넣어서 튀겼고 갈비뼈는 당시에 양념 소스를 사서 구워 먹었다라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발견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건 옛 남자친구 만나러 갔다 안 받아줘서 그 집 근처에 버렸다라는 이야기로 전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시신을 해체하고 그리고 요리하고 일부를 먹었다라는 진술에 대한 부분이고 칠면조 고기와 섞은 것까지 흔적이 확인 다 된 겁니다. 모든 유골을 회수하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뼈, 살점 모든 것. 거기에 나온 무게는 80파운드. 우리나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36kg 정도입니다. 사람의 몸무게, 평균적인 중년 남성의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한 70kg, 80kg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조금 넘는 정도만 회수가 된 겁니다. 물론 피에 대한 부분, 수분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다면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늘어난다 해도 나머지 부분은 사라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의심 가는 부분이 하나죠. 갈비뼈를 먹었다라고 진술했으니까 설마 나머지도 먹었을까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당시 12월 2일 재판 쪽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과의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시신을 먹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정황상 봐도 먹었다라는 걸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 가석방 신청을 할 때는 자기는 먹은 적 없다고 계속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데이비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기괴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봤던 환자 중에 가장 정신병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자랄 때부터 견뎌온 육체적 성적 학대에 대한 반복으로 뭔가 남성에 대한 혐오 및 증오심이 굉장히 강해서 그 부분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소견을 냅니다. 결혼 3주 만에 살인을 저질렀고 1993년 1월 12일 오마이마는 남편 살해에 대한 2급 살인 혐의를 인정받고 유죄 판결 27년을 선고받습니다. 원래는 종신형이었는데 정신병력에 대한 부분이 인정받고 27년으로 감형된 겁니다. 2006년 처음으로 가석방 신청을 합니다. 나는 남편은 살해한 부분에 양심적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난 이 안에서 기독교에 대한 종교활동을 열심히 하며 새로 태어났다. 풀어달라 라고 얘기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측에서는 가장 저주받은 범죄 중에 하나다. 절대로 사회와 교화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며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녀는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이 사건이 그리고 외국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였을까입니다. 정말 죽인 이유가 되게 애매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얘기한 동기에 대한 부분은 뭐 재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 말다툼을 하다가 일이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남편의 머리를 해결해주면 너에게 75,000달러를 주겠다. 75,000달러가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누구의 돈일까요? 당시에 남편 윌리엄 넬슨의 재정 상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항공기 운전하면서 벌어둔 돈도 있었고 어느 정도의 퇴직금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이제 어떻게 마약 밀수를 하면서 벌금을 낸 것도 있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회사 생활한 것도 있고 재정적인 데는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외국에서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돈이 없었고 모델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돈 한 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75,000달러의 돈을 줄 수 있을 만큼이라면 남편의 돈밖에 없다. 이 모든 부분이 혹시 남편의 돈을 노리고 한 일이 아닐까? 이유인 거죠. 그게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 거냐면 분명히 시신을 유기하고 훼손하고 절대로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예 치아까지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은폐하고 싶었다라면 정말 분노가 너무너무 높아서 남편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거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목적 자체에 대한 부분이 자기가 처리하거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더 안전했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외국에선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건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답니다. 돈과 보험을 계속 노렸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위협의 근거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윌리엄 넬슨은 좀 문제가 좀 과거에 있기는 했지만 자기가 만난 33년이나 어린 자신의 새로운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고 생각을 많이 하는 발언도 평소에 많이 했었고 이 둘 사이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라고 이제 모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 집안에 총기까지 보관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집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라는 부분이라면 남편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응했고 묵는 거에 대해서도 겁을 내지 않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게 대내적인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정말 계획적이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의문점 두 가지를 여러분도 들으시면 이거 진짜 계획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카운티 경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악마다, 절대로 풀어줄 수 없답니다. 경찰에서 분명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성적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거에 대한 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과거에는 범죄 행위가 없었을까요? 1990년 11월 제보를 했던 전 남자친구 로번트 한슨입니다. 로번트 한슨이 헌팅턴 비치에 있었는데 그때 그냥 친구들과의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자친구였죠. 오마이마가 와서 남자친구를 살해 위협을 합니다. 한슨을 묶어버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샷건입니다. 총을 가지고 와서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고 당시에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전력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 상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남성에 대한 뭔가 증오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전에 모든 남자친구하고도 그런 폭력적인 문제 그리고 의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헤어질 때 했던 얘기는 너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다. 혹은 이제 폭행의 문제 때문에 헤어지거나 이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보다 33세나 많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는 2달 교제, 그리고 바로 그리고 결혼 직후에 바로 일이 터졌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했던 돈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남자를 만나서 빨리 결혼을 했다. 계획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 남자의 재산을 노렸고 그렇게 해서 빠르게 이제 살해를 했고 그 사람 주변에 어디에도 얘기가 안 들어가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정신병력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며 감형을 결국에 받았습니다. 종신형이 선고가 됐다가 27년으로 바뀌고 가석방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한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남자의 나이는 70대입니다. 미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죄수자라도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한 사람들끼리 부부 생활할 수 있게 따로 만들어주는 공간도 면회의 개념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딘 70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결혼한 이유가 상상이 가십니까? 당시에 결혼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뭐 되게 신기하네? 아니면 뭐 되게 마음이 통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017년 가석방 청문회였는데요. 그 가석방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2번째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부부가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는 날은 거기엔 부엌에도 칼도 있고 잠재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도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남자와도 거기서 아무 일 없이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제 남편인 그 70대 남자의 그 진술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자기가 70대인 노인과 이제 남편이겠지만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 살해에 대한 걱정도 없었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회에 교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따라서 2011년 가석방 청문회에서 나를 그런 근거로 풀어줘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겁니다. 즉 결혼했던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다 계획적이었다면 시작부터 어쩌면 이집트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자신이 지금의 범행을 저지르고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고 싶은 그 마음까지 사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의문점 3가지이자 현재 미국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범죄자, 피의자는 올해 그리고 혹은 내년 출소합니다. 이미 출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름을 검색하며 2018이라고 검색을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나왔을까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주변에 살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 여자가 계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